자, 봅시다. 아니 이거 빨리 그 아니다. 중간에. 봉산 탈춤이랑 중간에 건 좀 넘어갈 거고요. 봉산 탈춤 안 할 수도 있어서. 왜냐면 저 때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주몽신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몽신화 여러분들 어디에 쓰인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몽신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신화, 그러니까 주몽신화, 단군신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삼국유사 혹시 누가 썼는지 압니까? 스님. 일현 스님이 썼죠. 어느 시대에 썼을까요? 고려 초기에 썼어요. 고려 초기에. 그러니까 고려 초 전까지는 이제 역사 체계랑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기록된 건 딱히 없었고요. 이제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려 초에 좀 이제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얘기, 그러니까 고려 이전의 역사 얘기는 요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몽신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쓰인 이야기는 사실 역사로 보기 좀 어렵고요. 그냥 약간 문학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몽신화는 고구려 건국설화죠. 고구려 건국설화. 신화죠, 신화. 자, 그래서 이 고구려 건국 신화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역사처럼 이제 뭐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누가 세웠어? 주몽이 세웠단 말이야. 맞죠? 근데 주몽이 어디에서 태어났어?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신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은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머릿속에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게 신화에 들어가가지고 그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문학하면요, 우리 신화를 보통 두 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주몽신화고요, 하나는 단군신화야. 단군신화도 여러분들 단군이 누구한테서 태어난 거야? 곰한테서 태어난 거란 말이야. 맞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어떤 사회 은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데, 주몽신화나 단군신화를 같이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각각 둘 중에 하나만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몽신화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주몽신화는 뭐가 특이하냐면요, 단군신화, 주몽신화 모두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거야. 주몽도 나라를 세웠잖아. 뭘 세웠어? 고구려. 맞죠? 자, 그래서 고구려를 세웠는데 이 주몽신화가 특이한 건 뭐냐면요, 보통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 건국신화는요,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 자체,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세웠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 이외에 이 인물이 겪었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원래 건국신화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몽신화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얘는 건국신화이면서 동시에 뭔데요? 이 영웅신화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건국이면서 동시에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자, 뒤에 2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게 바로 대표적인, 여러분들 대표적인 영웅 일대기적 구성의 표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영웅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냐? 아주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한테 태어난 경우 잘 없어. 되게 고귀한 혈통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갑자기 빛을 발하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팍 튀어올랐는데 그게 뭐 사람이 됐다든지, 또는 알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식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반드시 뭘 겪어야 됩니까? 위기를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겪고요. 그 위기를 탁월한 능력으로 극복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극복하는 거 아니고 자칫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위기를 타고난 능력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조력자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겪을 때 이 위기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힘으로 극복하고 나서 뭐 하느냐? 대업 달성합니다. 대위업을, 큰 일을 달성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걸 읽으면 그런 게 어떤 흐름으로 마지막에 결말이 지어집니까? 대체로 원래 내가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였는데 적강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 땅 위에서의 이 위협을 다 이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거나, 또는 왕이 되거나, 또는 훌륭한 신하로서 이제 업적을 인정받고 뭐 비석이 세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업 달성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요것도 특이한 게 있어요. 고구려는요, 어디로부터 뻗어나온 나라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원래 뭐부터 있었냐면요, 부여부터 있었습니다. 부여. 자, 그래서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여의 일족이 나와가지고 졸본에다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고구려를 졸본 부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랍니다. 졸본주는 요동경기에 있는데 국사 고려 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 국사라고 하는 건 지금 나라의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조 동명성제는 보통 동명성제라고도 하고 우리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주몽이에요. 동명성제는요,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라는 거야.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가서 살았는데, 자, 그래서 동부여에 간 이 해부루라고 하는 왕이 있어. 이 사람이 피해가서 살았는데 그 부루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물러 이어받았대요. 이 금화는요, 이 부루의 아들입니다. 금화왕이야. 금화는 그때 태백산 남쪽에서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이 한 여자가 누구냐면 유화입니다. 유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화는요, 누구의 딸이냐면 물의 신의 딸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천재는 하느님이죠. 하늘의 황제. 한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서 사통하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통하다 이 말인데 결국 사랑하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사랑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야. 이 사람은 천재의 아들이야. 하늘신의 아들이거든. 이 해모수가 어느 날 이제 자신이 왕비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궁궐을 지어놓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백의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3명의 딸이 거기 궁전으로 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이 해모수가요, 후다닥 가가지고 문을 확 닫았어. 그런데 2명의 딸, 둘째 딸이랑 셋째 딸은요, 후다다닥 그 궁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 첫째 딸인 유화는 그 궁전에서 나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잡힌 거죠, 해모수한테. 그래서 해모수가 자신의 아내로 유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유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누군가와 부부가 될 위기에, 위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부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모수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유하를 데리고 강으로 내려갑니다. 강 아래로 내려가서 그 강의 시기는 하백에게 찾아가요. 당신 첫째 딸이랑 나랑 결혼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하백이 완전 노한 거야.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내 딸을 누구랑 결혼시키냐 라고 하면서 대결을 펼쳐요. 변신술을 펼칩니다. 서로 양쪽에서 변신술을 펼치다가 이 하백이 져요. 해모수한테. 해모수가 이겨. 그래서 하백이 지고 패배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하백이 자신의 자신의 딸인 유하를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내 허락도 없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를 집에 썩 나가라. 너를 호잡 파버리겠다. 그래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무수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유하를 지상에 냅두고 지 혼자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유하가 해무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하는 여기 이 강에 그냥 있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백이 유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냐면 입을 이렇게 길게 잡아당겨가지고 지상으로 보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가 됐는데 이 물고기가 누구를 만난 거야? 여기 이 금화왕을 만난 겁니다. 숲속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유화가 이 금화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무슨 사연으로 지금 이 숲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해모수가 자기를 유혹해서 사통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서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서 살도록 했다는 거야. 이 숲속에서. 이 숲속에 있는 물속에서. 금화는 이걸 괴하게 여겨가지고 유화를 자기 별 땅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쫙 한 줄기가 내려와요. 자, 햇빛이 한 줄기가 내려오더니 그녀가 몸을 피하니까 또 햇빛이 자기를 따라와서 비쳤답니다. 이로 인해서 뭘 했다? 임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야? 유화는 햇빛을 받은 거야. 맞죠? 해는, 태양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자연에서 강한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고, 힘센 존재고. 그러니까 해모수가 하백한테 이겼지. 해모수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자, 그래서 해모수, 결국은 햇빛이 내려와서 임신하게 되어서 알을 하나 낳게 된 거야. 이 알에서 태어난 게 바로 뭐야? 주몽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주몽의 출생은요, 하늘과 뭐가 만난 겁니까? 강이 만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뭔데? 고귀한 혈통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햇빛이 비춰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뭘 했다? 고구려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다. 또 천신을 숭배했다. 하늘의 신을 숭배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이하게 태어나요. 알을 하나 낳았는데 자, 크다가 5살쯤 되었답니다. 자, 왕이 알을 개와 돼지한테 그냥 던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이 알 낳은 게. 그래서 마구간에 던져놓는데 아무도 먹지 않고 그 알을 다 보살피는 거야. 자, 그래서 길에 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답니다. 들판에 버리니까 새와 짐승이 그 알을 덮어줬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동물 양육 모티브라고 합니다. 가서. 자, 그래서 동물들이 이 알을 보호해주고 키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다시 돌려줬답니다.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서 다른 곳에 두자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범상치 않죠. 비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겨우 7살에 용모와 제약이 비범했으며 이 비범이라고 적혀있다 그쵸? 자, 그래서 비범한 출생
자, 스스로 활거 화살을 만들어서 100번 쏴서 100번 맞췄답니다. 그래서 원래 주몽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름을 주몽으로 붙여준 겁니다. 자, 이 금화왕은 아들이 7이 있었답니다.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대요. 7명의 아들이랑 주몽이랑 같이 섞여서 놀았대. 그런데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너무 뛰어난 거야. 활도 막 백발백중이고. 자, 그러니까 이 맏아들 대소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통한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주몽의 능력을 시기해가지고 뭐 하자? 주몽을 빨리 여기서 몰아내버리자 또는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대요. 주몽은 준마. 준마는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준수한 말이죠. 자, 그래서 봐봐봐. 금화왕이 지금 주몽을 계속 왕자들이랑 두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몽에게 뭘 시켰냐면요, 말을 기르도록 했어요. 말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천한 일이야. 그래서 이 천한 일을 맡겼어요. 그때 주몽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날 내치려고 하는구나.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몽이 그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하느냐, 되게 좋은 말이 있잖아. 이 좋은 말을 먹이를 일부러 조금 줍니다. 그리고 마르게 만드는 거야. 물과 먹이를 조금 줘가지고 빼짝 마르게 만들어요. 늙고 병든 말은요 막 먹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살찌게 만들어요. 건강해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요 왕은요 이 살찐 말을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주몽에게는 뭘 주느냐, 마른 말을 줍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야? 아까 나왔던 준마야. 건강한 거.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한테 빼짝 말라있는 말을 줄 줄 알고 건강한 말을 알아보고 일부러 먹이를 조금 준 거야, 살 빠지게. 그러고 나서는 자기한테 주니까 자기는 좋은 말을 탄 거지. 그렇죠? 자,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과 함께 주몽을 해치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몽을 죽이려고 신하들이랑 이 왕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냐, 떠나거라 라고 해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조력자들이죠. 들과 벗을 삼아 떠나서 엄수에 이르러서 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망친 거거든, 지금 집에서. 유아는 자기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도망치라 라고 하고는 이제 도망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주몽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뭘 만나게 되냐면 되게 넓은 강을 하나 만나게 돼요. 장애물이죠.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 엄수, 물을 보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백의 손자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하느님의 손자이자 동시에 강물의 손자인 거야. 왜?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가 나의 아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가 내 엄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귀한 혈통을 이제 드러내서 위기를 극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고귀한 혈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전부 뭐랑 연결되냐면 이 주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인물이 그만큼 신성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서 건너게 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력자, 조력인데, 자, 신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랑 강에게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물고기랑 자라가 쭉 떠가지고 자리 앞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대요. 자기들 친구들이랑 자기는 건너고요, 갑자기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던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강을 못 건넌 거야. 자, 그래서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서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수 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뭐라고 지었느냐, 고구려라고 지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졸본이 바로 그 고구려의 수도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도읍지를 거기다가 정하고 이제 고구려라고 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고씨를 성씨로 삼은 거야. 고구려라서.
이때 주몽의 나이 몇 살이라고 돼 있어? 12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고 고구려는 전성기에 21만 508호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번성했다, 융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고구려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합작해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압박했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이었다, 그렇죠? 나당연합군이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밀어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이 고구려의 건국 설화입니다. 건국 신화죠. 자, 그래서 요 구조로만 좀 살펴보면 243페이지 보세요. 신화적 화소. 화소라고도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티프들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태양숭배. 태양숭배 모티프가 있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천손강림. 그러니까 천손강림은요, 여러분들 주몽 신화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단군 신화에도 있습니다. 단군 신화도 단군이 누구의 아들이야? 곰의 아들이잖아. 웅녀. 맞죠? 웅녀야. 근데 아버지가 누구야? 하늘. 하늘실의 아들 환웅이었죠. 환웅. 맞죠? 환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인이죠. 환인이 하는 일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랑 만나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손강림이거든. 천손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손자가 이 말입니다. 하늘의 손자. 자, 다음 난생설화라는 것도 하는데 난생이라고 하는 건 뭔데? 알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난생설화는 많죠, 여러분들. 누구 알에서 태어났어? 일단 나라 세운 사람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맞지? 누구? 박혁거세, 또 백제, 온조왕도 알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 또 누구도 알에서 태어났어? 가야의 시조가 누군데요? 수로왕이죠. 수로왕, 김수로왕. 저 김해 가면 이제 있는 수로왕릉 맞죠? 자, 그래서 수로왕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아설화라고 하면 이 기는 이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뛰어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왜 얘는 나라를 망하게 할 또는 아버지를 죽일 팔자다 이런 예언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버려지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 이런 존재들이 이제 다 이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존재들이잖아, 맞죠? 자, 다음 동물 양육이라고 해서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 존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 신성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여기에 드러나 있는 신화적 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귀한혈통 아까 이야기했고, 자, 상징성도 아까 얘기했죠. 요건 좀 봅시다. 알 봅시다. 알. 알에서 태어나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현존하는 질서를 깨트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태어나가지고 보통 알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신화 안에서 다 뭐 합니까? 나라 세웁니다. 온조도 나라 세워, 주몽도 나라 세워, 혁거세도 나라 세워, 수로도 나라 세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깨트리면서 동시에 뭐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뭐 했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영웅일대기 구조 여기 있네요. 나중에 보면 되고요. 24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영웅일대기적 구성을 여러분들 왜 얘기했냐면요. 영웅일대기적 구성의 가장 최초가 주몽신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몽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성들이 어디에도 계속 나와. 이 영웅서사문화,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고전 소설들 있죠. 무슨 전, 최척전, 유충렬전 이런 것들 있잖아. 임호운전 이런 것들. 얘네들이 전부 뭐야? 이런 거에 바탕이 된 문학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티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국신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건국신화는 항상 이제 고귀한 혈통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 건국 신화에 고귀한 혈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데요? 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뭘 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 나라를 세운 그 국민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인데 이 고귀한 혈통의 은혜를 받는 국민들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고취시킨다?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가 고귀하지 못해. 그러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겠어? 안 생기지. 그러면 전쟁 같은 거 할 때 이거 뭐 징집이 되겠어요?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설파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옛날 고구려 초기 때부터 이 이야기가 전해오다가 나중에 삼국통일되고 나서 고려가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로 쓰인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 뭐 한 거야? 천몇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거든. 맞죠? 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아마 당시에 이 고구려 국가를 고구려 국민이었던 고구려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뭐 했을 거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 천손의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은 존재라는 걸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자부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몽신화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0페이지 찬기파란가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뭐냐면 향가입니다. 향가. 근데 우리 19채 향가 했었다. 그쵸? 얘도 19채 향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 서, 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저기 낙구의 결사의 첫 어절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찬기파란가는요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겁니다. 찬기파란가. 찬은 뭔데요? 예찬하는 거야. 기파랑은요,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는 노래고요. 자, 여러분들 이 화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신라 시대의 그 엘리트 집단입니다.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놓은 게 바로 화랑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화랑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가르칩니까? 화랑 정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의 어떤 정신을 교육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삼국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요 화랑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은 굉장히 뛰어난 화랑이었나 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고 고결하고 이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담사라고 하는 이 승려가 지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을 뭐 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서 예찬하고 싶어서 쓴 노래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향가라고 하는 건 이 한자에 한자가 아니구나. 한자에 뜻과 음을 분리해가지고 어떤 한자는 뜻을 가져오고 어떤 한자는 음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말 구성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해놓은 문학을 우리가 향가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 향가는요, 여러분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분분하거든. 근데 제 막내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 가지고 해석의 여지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요 찬기파랑가는요, 요 한자를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화자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근데 정서는 똑같아. 그냥 화자가 하는 행동만 좀 달라질 뿐이야. 주제도 똑같고 정서도 똑같은데. 그래서 학교에서 요거를 다른 그 버전의 해석이나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아마 김한진역일걸? 맞네. 김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독한 이제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 느껴본 바람에 뭐냐면 흐느끼며 바라보네.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요 요거만 나옵니다. 요거만. 알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보통 요거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이 내용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향가는 나오면 되게 달달 외워야 됩니다. 제방 내가 좀 그런 게 좀 쉬웠지. 그렇죠? 근데 요건 좀 어려워요.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대어 풀이부터 보면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자, 그래서 요 달빛이요, 여러분들 밤에 떠 있잖아, 맞죠? 밤에 떠 있는데 이 달빛이 아주 투명하고 순수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이 기파랑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의 고결한 성품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휜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다음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라고 해서, 자, 지금 요요요 수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풀이 어떤 수풀이냐면요, 흰 구름 따라 떠가는 언저리 그 하늘 아래에 모래가 아주 맑은 물가에 있는 수풀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기랑의 모습과 같은이거든. 기랑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이 기랑은 기파랑인데요. 기파랑의 어떤 정신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맑은 물가에 피어있는 수풀처럼 아주 고매하고 고결하고 순수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고결 위에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어떤 깨끗하고 맑고요. 순수한 그런 이 기파랑의 정신을요, 마치 그림을 그려놓듯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화자가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물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자 물가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화자가 물가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자가 기파랑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화자가 기파랑을 떠올리면 이 구름을 따라 떠가는 그 언저리 밑에 지금 이 모래 가른 물가에 피어있는 숲을 같다고. 그게 지금 기파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어.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가 5줄입니다. 서가 3줄이고. 자, 이론의 자갈벌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갈벌이 뭐냐면 화자의 위치입니다. 화자가 자갈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화자는 자갈벌 위에 있고 이 자갈벌 위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는 거야? 지금 아주 맑은 물가에 피어있는 숲을 같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의 자갈벌에서 난이 지니시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파랑이죠. 기파랑께서 지니시고 계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라고 해서 이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파랑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쫓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겠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파랑께서 지니시던 그 마음의 끝을 나는 지금 쫓고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고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거.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감탄사. 자, 그래서 시상 정리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곳갈이여 라고 되어 있죠. 잣나무 가지가 높으면 이렇게 뾰족 높게 솟아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덮으면 너무 뾰족 위로 솟아 있으면 아무리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이 가지를 다 덮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눈도 다 덮지 못할 정도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눈은요, 어떤 시련이나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것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라고 하면서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건데 요게 기파랑의 어떤 고든 절개 뛰어난 용기 그 어떤 것도 이 잣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거야. 너무 높게 솟아 있어서. 이해되죠? 그게 마치 뭔데 기파랑의 정신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 눈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얘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부러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파랑이 뭐 죽고 난 뒤에 썼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이 저기 뭐냐 신라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순신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이제 추모하거나 또는 이제 좀 그리워하고 그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만 좀 봅시다. 요거. 자, 그러니까 이 기파랑에 대한 존경을 개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자 개인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거를 써가지고 당시의 화랑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신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이 기파랑과 같은 모습을 가져가지고 훌륭한 화랑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뭐 하는 거야 팬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덕질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봅시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 아까 잣나무 가지랑 달빛이 전부 이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신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밤하늘에 떠서 밝게 빛나는 게 또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이 기파랑의 고매한 고결한 인품이라는 거죠. 성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자라서 우러러봐야 돼. 높게 자라서. 그 다음에 겨울에도 잎이 푸른 빛을 비치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파랑의 뛰어난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꺾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봅시다. 모죽질환가. 창기파랑가 나오면 보통 모죽질환가도 같이 나옵니다. 자, 모죽질환가도요. 모하고 죽지랑하고 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모의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사모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지랑의 부하나 제자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죽지랑이 실제로 삼국통일할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화랑이었어. 그런데 삼국통일하고 났더니 화랑의 지위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전쟁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미 통일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이 화랑의 지위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글을 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높은 화랑들 있잖아. 높은 화랑들 제외하고 밑에 있는 좀 신분의 사람들, 밑에 있는 직위의 사람들은 다 딴 데로 팔려가요. 어디 창고직위로 팔려가고 누구는 어디 뭐 이제 일군으로 팔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둘이 헤어져요. 팔려간 걸로 추측이 돼요. 창고직위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드고가 죽지랑이랑 헤어졌는데 헤어진 상태에서 이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나간 봄이 돌아오지 못하니라고 할 때 이 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죽지랑과 내가 함께 하던 그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살아 계시지 못하여 오케이. 자,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 이 시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시름이 뭐냐면 그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아까 쌤이 이 모죽지랑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모와 사모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살아계시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 추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모의 의미로 해석하는 건 이거랑 좀 다르게 해석돼요. 사모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모고 추모는 뭐야?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모의 의미로서 지금 저기 뭐냐? 해석이 돼 있는 거죠. 전각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가도다 라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헐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을 밝혀오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죽지랑이 가진 어떤 아름다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외적인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또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참 빛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참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간다고요. 늙어간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해석할 때 아름다움을 밝히신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도름 없이라고 하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뭐야 지금 만나지 못해서 슬프다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해서 슬프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러 갈 거다?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거든. 나는 죽지랑이고요.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결국은 뭐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 다음 다복굴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북숲 우거진 무덤이야. 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해서 요게 사실은 이 다북숲 우거진 무덤이 바로 뭐냐면 재회의 장소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해석은요 그냥 죽었다고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재회 장소는 어딘데요? 저승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운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이라고 돼 있는데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만나러 가는 길 지금 나도 저승 가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 제방 메가처럼 현생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리워하며 사는 겁니다. 사는 길인 거야.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 저승에 가겠지. 우리 저승 가서 뭐 할 거야? 만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님과 그러니까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지금 이제 소망하고 있는 우리 미래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모죽지랑과는 다른 해석 여러분들 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냥 누구 한 명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학을 우리는 오늘 한 적이 없어요. 맞죠? 대부분 다 시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향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자, 근데 아마 그 집단 주술적 내용의 문학을 뭐 하나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 저기 가야국의 김수로 왕 있죠. 김수로 왕의 건국 신하인 저기 구지가나 이런 것들 뭐 할 수도 있어요. 구지가가 뭐냐면 거부가 저기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아마 학교에서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몰라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도 배운 선생님이 똑같다면 아마 뭐 외부 지문은 아예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자 그래서 아마 요 향가 파트 있죠. 향가 파트 엄청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발 그 문학 수업은요 여러분들 참 이게 여러분들 작년에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 문학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도 아마 좀 특히나 외워야 되는 식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이상하게 좀 적어오지 말고요. 필기를 좀 해오세요. 알겠죠? 그 나 혼자 그 읽고 집에서 해독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볼 수 있게 열심히 좀 필기 좀 해와 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내가 그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지. 맞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우리 어차피 뭐 밖에서 뭐 외국 문제나 이런 것들 아무리 풀어도요 결국은 근거는 거기서 찾아야 돼. 맞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요 문학만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막 그 지엽적으로 외워서 치는 시험은 딱히 없을 겁니다. 그냥 독서랑 문법 남았는데 문법이야 뭐 그냥 뭐 문법은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이 잘 쳐요. 맞잖아. 그냥 문법은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 잘 치고 독서도 사실은 피지컬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독서도 그냥 원래 비문화 잘하는 사람이 잘할 거예요. 근데 문학은 그냥 사실은 국어 못해도 시험 좀 잘 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하나도 못해도 그래서 그런 변수가 좀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학은 이제 시간도 좀 쏟고요. 평소보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 제발 정말 듣기 힘들겠지만 좀 열심히 들어가지고 필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들을 좀 모으고 모아가지고 질문거리를 여러분들 최대한 나한테 많이 들고 오는 게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뭐 좋아요?